네가 뭔데? 우리 오빠 아니었으면 넌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었을 거야.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오전 5시 28분. 설정해둔 시간보다 정확히 2분 일찍 알람이 울렸다. 마치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갇혀 죽어가는 벌레가 발버둥 치는 듯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전자 비명소리였다. 한지원은 눈을 뜨지 않았다. 의식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눈꺼풀은 접착제를 바른 듯 무겁게 달라붙어 있었다. 뻑뻑한 안구가 눈꺼풀 안에서 힘겹게 굴렀다. 침대 반대편에서는 남편 최민호의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다. 끈적거리는 가래가 끓는 듯한 기포 소리. 정확히 7초마다 호흡이 컥 하고 멈췄다가 다시 더 크고 거칠게 푸하 하고 터져나왔다. 그녀는 그 간격을 수없이 세어보았다. 7초. 결혼 초에는 혹시 그가 숨이 막혀 죽는 건 아닌지 걱정돼 흔들어 깨우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어둠 속에 누워 숫자를 셀 뿐이었다. 그 끔찍한 코골이가 다시 들려오면 아직 살아있구나 확인하고는 다시 눕는다. 허리뼈 마디마디가 무거운 맷돌에 눌린 것처럼 시큰거리고 뻐근했다. 지원은 손을 뻗어 휴대폰을 더듬었다. 액정 화면의 불빛이 망막을 찌를 듯이 파고들었다. 5시 28분. 정식 알람이 울리기까지 2분 남았다. 그녀는 언제나 알람이 울리기 직전에 눈을 떴다. 마치 몸에 어떤 프로그램이 입력된 것 같았다. 그 시간이 되면 아드레날린이 자동 분비되어 억지로 그녀를 잠의 늪에서 끄집어냈다. 지원은 알람을 해제했다. 화면이 꺼지자 침실은 다시 어둠에 잠겼고 커튼 틈새로 창백한 가로등 불빛 한 줄기만이 유령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1cm씩 움직여 이불을 걷어냈다. 작년 겨울 인터넷 쇼핑몰 할인 행사 때 급하게 산 이불이었다. 싸구려 화학솜으로 채워진 이불은 쓴 지 얼마 되지 않아 솜이 뭉쳐버렸다. 어떤 곳은 두툼하지만 어떤 곳은 얇아서 찬 공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이불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수십 번도 더 했지만 그 돈은 결국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되었다. 지원의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날카로운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아직 보일러를 켜지 않은 10월 말의 서울, 새벽 공기를 머금은 장판 바닥은 얼음장 같았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옷걸이를 더듬어 어제 걸어둔 낡은 카디건을 집어들었다. 잠옷 위에 걸친 카디건 소매는 보풀이 잔뜩 일어 손목에 닿을 때마다 까끌거렸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소매를 잡아당겨 추위로 발각해 튼 손목을 덮었다. 침실 문을 열자 경첩이 녹슨 소리를 아주 작게 끼익 하곤 했다. 지원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침대 위에서 민호가 몸을 뒤척였다. 코골이가 잠시 멈추더니 다시 우렁차게 이어졌다.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몸을 옆으로 비틀어 문틈을 빠져나온 뒤 소리 없이 문을 닫았다. 거실 복도의 어둠은 침실보다 더 깊고 묵직했다. 좁은 복도 양옆은 온갖 잡동사니로 점령당해 있었다. 시아버지가 쓰는 휠체어, 아직 버리지 못한 택배 상자들,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몰래 챙겨와 묶어둔 비닐봉지 뭉치들, 그리고 지난주 시누이 수진이 벗어두고 간 하이힐 한 켤레. 지원은 어둠 속에서 발끝으로 길을 더듬었다. 그러다 발가락이 수진의 하이힐 굽에 부딪혔다. 차가운 에나멜 가죽의 감촉에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발로 구두를 구석으로 툭 밀어버리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시아버지 방 앞을 지날 때 그녀는 발소리를 죽였다. 문틈으로 희미한 초록색 불빛이 새어나왔다. 시아버지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환자 감시 모니터가 24시간 내내 호흡 곡선을 그리며 깜박이는 빛이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시아버지가 자리에 누운 지 벌써 1년 7개월째였다. 오른쪽 몸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마른 입안에 손뭉치를 가득 문 것처럼 웅얼거렸다. 지원은 잠시 문 앞에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규칙적인 숨소리와 이따금 매트리스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새벽 6시부터 탕약을 다려야 했다. 40분 동안 다려서 7시 전에는 반드시 시아버지 침대 머리맡에 대령해야 한다.
이 시간표는 이미 지원의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다리가 알아서 부엌으로 움직였다. 부엌에 들어서자 센서 등이 팝팝 하고 2번 깜박이더니 형광등 특유의 창백한 빛을 쏟아냈다. 지원은 눈이 부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싱크대 위에는 어젯밤 시어머니가 먹고 그대로 둔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식사 후 절대 그릇을 물에 담가두지 않았다. 말라붙은 양념 자국이 그릇 바닥에 끈적하게 눌러붙어 있었다. 지원은 그 설거지 감을 힐끗 보고는 외면했다. 약부터 다려야 했다. 그녀는 찬장에서 묵직한 탕약기를 꺼냈다. 일반 냄비보다 3배는 무거운 옹기였다. 팔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손목 관절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냄비 바닥에는 지난번 달인 약 찌꺼기가 갈색 얼룩처럼 말라붙어 있었다. 닦아낼 시간도 없이 그녀는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냉장고 냉장실맨 아래 칸 서랍을 열어 플라스틱 통을 꺼냈다. 동네 한약방에서 뇌졸중 후유증 환자용으로 지어온 첩약이 들어있었다. 한 첩에 15g, 한 달에 30첩, 가격은 18만 원. 지원은 오늘치 약봉지를 뜯어 냄비에 쏟아부었다. 황기의 흙냄새, 당귀의 달큰하고 비릿한 냄새,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약재들의 시큼하고 씁쓸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이 지독한 한약 냄새는 이미 부엌 벽지 깊숙이 배어들어 아무리 창문을 열어 환기해도 빠지지 않았다. 집에 손님이 오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그릴 정도였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약을 다려대서 집구석이 병원 냄새로 진동한다고. 지원은 냄비에 물을 부었다. 약재가 잠기고 손가락 2마디 정도 올라올 높이였다. 가스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솟아올라 냄비 바닥을 핥았다. 점화 스위치가 고장난 지 오래라 매번 라이터로 불을 붙여야 했다. 열기에 녹아 끈적해진 라이터의 플라스틱 감촉이 불쾌했다. 그녀는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불을 약하게 조절한 뒤 싱크대 모서리에 엉덩이를 기대고 냄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시간이 진득하게 흘렀다. 부엌에는 가스가 연소되는 쉬익 소리와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소리뿐이었다. 지원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니,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새벽 5시 40분의 부엌. 그녀는 그저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렌지 후드 금속 필터에 맺혔다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6분이 지나자 물이 끓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을 최소한으로 줄여 약물이 은근하게 우러나도록 했다. 불이 너무 세면 약효가 날아가고 너무 약하면 우러나지 않는다. 처음 시아버지 약을 다릴 때 몇 번 태워 먹고 시어머니에게 삿대질을 당하며 배운 요령이었다. 이제는 냄비 소리만 들어도 불 조절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약이 다려지는 40분 동안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냉장고 안은 썰렁했다. 달걀 3알,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우유 1팩, 배추 반 포기, 엊그제 산 두부 1모, 시들어서 흐물거리는 쪽파 몇 뿌리. 그녀는 달걀을 꺼냈다. 달걀말이를 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달걀 프라이를 싫어했다. 젊은 애들이나 먹는 성에 없는 음식이라는 게 이유였다. 시아버지는 씹는 게 힘들어 부드러운 달걀찜을 해야 했고 남편은 아무거나 주면 먹었다. 딸 지은이는 아직 이유식 단계라 따로 만들어야 했다. 결국 매일 아침 그녀는 4가지의 다른 요리를 해야 했다. 달걀을 풀 때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10월 말의 서울은 해가 늦게 떴다. 6시 반은 되어야 잿빛 새벽이 물러갔다. 지원은 달걀물에 소금 약간, 설탕 약간, 우유를 조금 섞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물을 부었다. 액체가 고체로 변하며 가장자리가 노릇하게 익어갔다. 젓가락으로 능숙하게 달걀을 말아 올렸다. 도마 위에서 탁탁 칼질 소리가 났다. 지은이가 먹을 것은 목에 걸리지 않게 아주 잘게 모래알처럼 다져야 했다. 6시 10분. 세탁기 소리가 들렸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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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웅웅. 베란다 쪽에서 규칙적인 진동음이 들려왔다. 지원은 만들던 달걀말이를 접시에 담아두고 베란다로 뛰어갔다.
어젯밤 자기 전에 시아버지의 오줌 지린내 나는 침대 시트와 옷가지들을 넣어둔 세탁기였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하루에 2번은 침대 시트를 갈아야 했고 세탁기는 24시간 쉴 틈이 없었다. 세탁기 뚜껑을 열자 눅눅한 세제 냄새와 섬유유연제 향이 섞인 습기가 확 올라왔다. 지원은 허리를 숙여 물을 잔뜩 머금어 무거운 시트를 꺼내 건조대에 널었다. 좁아터진 2평 남짓한 베란다 천장에 매달린 건조대는 이미 포화 상태였다. 젖은 시트 끝에서 떨어진 차가운 물방울이 그녀의 정수리에 툭 떨어졌다. 그녀는 손등으로 대충 머리를 훔치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6시 30분. 약이 다 다려졌다. 지원은 짙은 갈색의 끈적한 탕약을 플라스틱 컵에 걸러 담았다. 맵고 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랩으로 컵 입구를 단단히 막아 식탁 한쪽에 두었다. 60도 시아버지가 마시기 딱 좋은 온도가 될 때까지 식혀야 했다. 너무 뜨거우면 입천장이 까졌다고 난리를 치고 식으면 비리다고 뱉어버리는 까다로운 노인이었다. 6시 35분. 거실 복도에서 질질 끄는 발소리가 들렸다. 싸구려 플라스틱 슬리퍼가 바닥을 긁는 소리. 시어머니였다. 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마 위에서 칼질을 계속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뚝 멈췄다. 현관에 저 구두 누구 거냐? 잠에서 덜 깬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지원이 고개를 돌렸다. 자주색 잠옷을 입은 시어머니가 부시시한 머리를 한 채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주름이 깊은 계곡처럼 패여 있었다. 아가씨 거예요. 지원이 대답했다. 수진이 좀 안 걸리적거리게 치워놓지.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다. 우유가 왜 이것밖에 없어? 거의 다 먹었어요. 오늘 퇴근길에 사올게요. 퇴근하면 몇 시인데? 내일 아침까지 못 기다리니? 민호 씨가 아침에 우유 마셔야 하잖아요. 시어머니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대답 대신 우유팩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컵에 따르지도 않고 팩째 입을 떼고 벌컥벌컥 마셨다. 지원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우유는 지은이 이유식에 섞을 거였다. 어제 정확하게 계량해 둔 분량이었다. 시어머니의 목구멍으로 꿀꺽꿀꺽 넘어가는 저 양이면 대략 50ml. 지은이 한 끼 분량이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식칼을 내려놓고 냉장고로 걸어갔다. 구석진 칸에서 두유 한 팩을 꺼냈다. 자신이 마시려고 사둔 1200원짜리 무설탕 두유였다. 그녀는 그것을 뜯어 지은이의 이유식 그릇에 부었다. 6시 50분. 아침 준비가 끝났다. 지원은 시아버지 몫의 달걀찜과 적당히 식은 탕약을 쟁반에 받쳐 들고 안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며시 밀자 퀴퀴한 노인 냄새가 훅 끼쳐왔다. 시아버지는 이미 깨어 있었다. 고개를 비스듬히 꺾은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말라붙은 침 자국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시아버지의 눈동자가 굴러와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입술이 달싹거리며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다. 지원은 익숙하게 그 소리를 해석했다. 날씨를 묻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좀 흐려요.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녀는 침대 등받이를 세워 시아버지를 반쯤 앉혔다. 작은 숟가락으로 부드러운 달걀찜을 떠서 입가에 가져갔다. 시아버지가 입을 벌리고 받아 먹었다. 힘없는 입술 사이로 노란 달걀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지원은 티슈로 재빨리 닦아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기계적인 동작으로 달걀찜 한 그릇을 다 비웠다. 다음은 약이었다. 시아버지는 쓴맛에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꿀꺽꿀꺽 잘도 삼켰다. 다 마신 후 그가 다시 웅얼거렸다. 고맙다는 말이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지원은 빈 그릇을 챙기고 이불을 턱 밑까지 덮어준 뒤 방을 나왔다. 7시 5분. 아기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찢어질 듯한 통곡이 아니라 낑낑거리는 새끼 고양이 같은 울음소리였다.
지원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지은이가 범퍼 침대 안에 앉아 눈을 비비고 있었다. 빨개진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우리 지은이 깼어. 엄마 왔어. 그녀가 아이를 안아 올리자 지은이는 엄마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었다. 아이의 따뜻한 숨결과 젖냄새가 훅 끼쳐왔다. 지원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거실로 나왔다. 식탁에는 이미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지원이 예쁘게 말아놓은 달걀말이를 젓가락도 쓰지 않고 손으로 뚝뚝 뜯어 먹고 있었다. 식탁 위로 부스러기가 떨어졌다. 애가 왜 이렇게 일찍 깨? 시끄럽게 시어머니가 씹던 것을 삼키지도 않고 투덜거렸다. 배가 고픈가 봐요. 지원은 지은이를 아기 의자에 앉히고 두유를 섞은 이유식을 가져왔다. 배가 고파. 쯧쯧, 애미라는 게 애 배고픈 것도 미리 모르고. 애 잡네, 잡아. 지원은 대꾸하지 않았다.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떠서 지은이 입에 넣어주었다. 아이는 참새처럼 입을 벌려 받아 먹었다. 지원은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서 힐끔 벽시계를 보았다. 7시 15분. 어린이집은 8시에 문을 연다. 여기서 어린이집까지 도보 15분. 다시 지하철역까지 5분. 지하철을 타고 회사까지 40분. 9시까지 출근하려면 늦어도 7시 30분에는 현관을 나서야 했다. 그녀의 손길이 조금 빨라졌다. 엄마의 조바심이 전해졌는지 지은이가 칭얼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지은아, 얼른 먹자. 맘마 먹어야지. 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달랬다. 애 체하겠다. 뭐가 그리 급해? 성질머리하고는 누굴 닮아서 저런지 시어머니가 혀를 찼다. 지원은 입술 안쪽 살을 꽉 깨물었다. 피가 맺힐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지은이가 다시 입을 벌리자 재빨리 이유식을 밀어 넣었다. 7시 25분. 드디어 민호가 안방에서 어기적거리며 걸어 나왔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사각 팬티 차림이었다. 까치집 지은 머리를 벅벅 긁으며 하품을 쩍 했다. 밥 줘. 식탁에 차려놨어. 민호는 식탁을 훑어보았다. 시어머니가 반쯤 파먹은 달걀말이, 김치, 밥, 그리고 식어 빠진 우유 한 잔을 그는 의자를 드르륵 끌어당겨 앉더니 숟가락을 들었다. 쩝쩝쩝. 조용한 거실에 밥 씹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렸다. 입을 벌리고 씹는 버릇 때문에 밥알과 반찬이 혀 위에서 섞이는 소리, 젓가락이 이에 부딪혀 딱딱거리는 소리, 목구멍으로 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다. 지원은 남편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며 위장이 쪼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배고픔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침에 허기를 느낀 지 오래되었다. 조건반사적인 구역질이었다. 저 쩝쩝거리는 소리만 들으면 위경련이 일어날 것 같았다. 나 갈게. 지원은 지은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민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무거나. 지원은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다. 지은이의 신발은 벨크로가 달린 귀여운 흰색 운동화였지만 신기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아이는 계속 발을 버둥거렸다. 지원은 쪼그리고 앉아 아이의 발과 2분간 씨름한 끝에 겨우 신발을 신겼다.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지원은 몸을 떨며 지은이를 품에 더 꽉 안았다. 아이의 볼이 어깨에 닿았다. 말랑하고 따뜻했다. 하루 중 지원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 딸을 안고 어린이집으로 걸어가는 이 짧은 시간.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아무도 그녀를 노려보지 않는 시간. 오직 그녀와 지은이 단둘이서 회색빛 서울의 아침을 걷는 시간.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고 피부는 푸석했으며 입술은 터져 있었다. 화장할 시간 따위는 없었다. 그저 비비크림을 얇게 펴발라 기미만 겨우 가렸을 뿐이었다. 거울 속 여자는 제 나이 32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42, 아니 52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데 유리문에 붙은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다. 관리비 미납 안내,
5호 외 3세대. 3일 내 미납시 연체료 부과 및 단수 조치 예정. 관리비. 또 관리비였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이번 달 관리비 18만원, 이미 일주일 연체됐으니 연체료가 2만원쯤 붙었을 것이다. 오늘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납부해야 했다. 더 늦으면 정말로 물이 끊길지도 모른다. 이 집구석에서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옆 골목, 노란색 페인트 칠을 한 3층짜리 건물이었다. 문 앞에 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선생님이 웃으며 지은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떨어지며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었다. 다녀오겠습니다. 해야지. 지원은 어린이집 문이 닫히고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지하철역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회사는 강남에 있었다. 마포에서 4호선을 타고 사당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했다. 총 43분. 물론 환승통로에서 좀비 떼처럼 밀려다니는 시간과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은 뺀 것이다. 지옥철 안에서 그녀는 땀 냄새와 싸구려 스킨 냄새가 뒤섞인 양복쟁이 아저씨들 사이에 끼어 짓눌렸다. 열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회사 건물 1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사무실 풍경이 펼쳐졌다. 한 팀장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재무팀 김대리였다. 입사 2년 차, 그녀보다 3살 어린 싹싹한 부하 직원. 김대리. 일찍 왔네. 팀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또 못 주무셨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지원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사내 메신저 창이 팝업으로 떴다. 결제, 대기 문서 23건. 거래처에서 보낸 정산 요청 메일들. 그녀는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타다. 경쾌한 키보드 소리가 그녀의 손끝에서 터져나왔다. 오전 10시 30분. 책상 위에 엎어둔 휴대폰이 징 하고 진동했다. 가족 단톡방이었다. 시어머니, 오늘 저녁은 부대찌개 먹자. 햄이랑 라면 사와라. 곧이어 시누이 수진의 답장이 달렸다. 수진, 엄마, 나 오늘 야근이라 늦어. 못 가. 시어머니, 그럼 옳게 보고 사오라고 해라. 수진, 언니가 알아서 사겠지, 뭐. 지원은 메시지를 3초간 노려보다가 휴대폰을 다시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다시 결제 서류에 집중했다. 오후 2시, 그녀는 잠시 외출을 달고 회사 근처가 아닌 2블록 떨어진 은행으로 향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창구 직원이 그녀의 신분증과 통장을 받아들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한지원님, 잔액 조회 맞으시죠? 네. 현재 잔액 9,620만 원입니다. 9,620만 원.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돌려받았다. 친정엄마 명의로 만든 비밀 계좌였다. 지난 5년 동안 뼈를 깎는 심정으로 모은 돈 위 통장의 존재는 아무도 몰랐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명의를 빌려준 친정엄마조차 정확한 액수는 몰랐다. 그녀는 엄마에게 그저 비상금이라고만 해두었다. 은행을 나와 가로수길을 걷는데 낙엽 밟는 소리가 바스락거렸다. 이대로 쭉 걸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징 하고 울렸다. 가족 단톡방, 지원아, 장 봤니?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하철역으로 발길을 돌렸다. 저녁 7시.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도착했다. 현관은 엉망이었다. 민호의 구두가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다. 신발을 벗으려다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왔냐?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고개만 까딱했다. 다녀왔습니다. 지원은 부엌으로 들어가 햄을 썰고 김치를 꺼냈다.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부엌 문틀에 기대섰다. 지은이 돌잔치 말이다. 생각해 둔 거 있니? 지원의 칼질이 멈칫했다. 지은이의 첫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호텔 쪽 알아보고 있어요.
호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무슨 호텔 타령이니? 주제 파악 좀 해라. 제 월급으로 충분해요, 어머니. 충분해. 300, 400 벌어서 생활비 내고 나면 뭐 남는다고 그래? 빚이라도 내서 잔치할 셈이냐? 지원은 대꾸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월급이 고작 300만 원 남짓인 줄 알았다. 지원이 생활비 통장에 매달 딱 300만 원만 입금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며느리는 남편 등골 빼먹는 능력 없는 여자여야만 했다.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 시어머니가 선심 쓰듯 말했다. 다음 달에 우리 수진이 승진하는 거 알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이다. 과장. 우리 집안 최초의 여성 과장이야. 경사 났지? 마침 지은이 돌이랑 겹치니까 날 잡아서 같이 하자. 수진이 승진 축하 겸 지은이 돌잔치 겸 고깃집 하나 빌려서. 지원은 햄을 썰던 칼을 꽉 쥐었다. 플라스틱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어머니, 돌잔치는 지은이한테 평생 한 번뿐인 날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계집의 생일이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이야? 수진이 과장 승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서 그래? 어디 감히 애 밥이랑 어른 잔치상을 겸상하려고 들어? 지은이도 최씨 집안 손녀예요. 손녀. 걔가 대를 잇니? 제사상을 차리니. 지원이 너 다음에 아들 못 낳으면 내 앞에서 숨도 크게 쉬지 마라. 지원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다시 칼질을 시작했다. 썩둑, 썩둑. 도마 위에서 햄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부대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지은이 돌잔치랑 수진이 승진 파티 합쳐서 하기로 했다. 마포 갈비집 예약해라. 인당 2만 원짜리로 시어머니가 선포했다. 수진이 밥을 먹다 말고 깔깔 웃었다. 아, 엄마. 내 승진 파티를 무슨 애 돌잔치랑 섞어. 격 떨어지게. 격은 무슨. 네 올케가 돈이 어디 있니? 따로 하면 그 돈 다 누가 내라고? 합쳐서 해야 내 오빠 부담이 덜하지. 지원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쨍그랑 소리가 났다. 제가 합니다. 식탁의 시선이 지원에게 쏠렸다. 지은이 돌잔치, 제가 따로 합니다. 비용 전액 제가 냅니다. 아가씨 승진 파티랑 합칠 생각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돈.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있습니다. 호텔 예약금 걸 돈 정도는 있습니다. 기가 차서. 얘야, 최민호. 너 마누라 단속 안 해? 어디 시어머니 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민호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국물만 후루룩 마셔댔다. 마치 이 상황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TV 드라마인 양. 지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먹었습니다. 그녀는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세면대 물을 틀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에 묻혀 그녀의 흐느낌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타일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10분 뒤 그녀는 울음을 그쳤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다. 충혈된 눈, 퉁퉁 부은 얼굴.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숨겨둔 메모장 앱을 열었다. 디데이 프로젝트. 목표 금액 1억 원. 현재 잔액 9,620만 원. 부족액 380만 원. 예상 달성일 2개월 후. 그녀는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했다. 오사카 맨션, 계약 완료, 월세 45,000엔. 원격 근무, 이 대표님 승인 완료. 여권 비자, 유효함. 항공권, 미구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지원은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화장실 거울에 이마를 댔다. 거울의 냉기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그녀는 앱을 종료하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다시 지옥 같은 거실로 나갈 시간이었다. 지원은 천천히 손을 들어 가방에서 티슈 한 장을 꺼냈다. 얼굴을 닦아냈다. 티슈에 붉은 와인과 화장품이 엉겨붙어 묻어나왔다. 끈적거렸다. 발효된 포도의 시큼하고 달짝지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얼굴을 다 닦고 난 뒤 티슈를 구겨 뭉쳐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아기 의자에 앉아있던 지은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방금 그 소란에 놀랐는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 지원은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귓가에 입술을 대고 낮게 쉬 소리를 냈다. 한지원.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경고가 담긴 목소리였다. 너 하는 꼴 좀 봐라. 그렇게 위아래도 모르고 설치니 아들을 못 낳는 것도 당연하지. 지원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이를 안고 룸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셔츠 자락을 타고 흐른 와인이 바닥 카페트 위로 뚝뚝 떨어져 검붉은 얼룩을 남겼다. 마치 핏자국 같았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등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일어났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식당을 나와 거리에 섰다. 10월의 밤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차가웠고 따가웠다. 와인의 알코올 성분이 얼굴에 난 미세한 상처들을 자극했다. 지은이가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다. 으앙 하고 크게 울며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지원은 아이를 얻으며 지하철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택시는 타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걷고 싶었다. 마포의 고깃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20분. 그녀는 아이를 안고 보도블록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와인 얼룩으로 엉망이 된 흰 셔츠는 마치 푸줏간의 앞치마처럼 보였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힐끔거렸다. 몇몇은 자기들끼리 수근거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해보려는 눈치였다. 상관없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자판기 앞에 멈춰섰다. 동전을 넣고 생수 한 병을 뽑았다. 뚜껑을 비틀어 열고 손바닥에 물을 부었다. 젖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 닦았다. 얼음장 같은 물이 닿아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다. 지은이는 울음을 그쳤다. 지쳤는지 엄마 어깨에 고개를 파묻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지원은 승강장에 서서 다음 열차를 기다렸다. 맞은편 스크린 도어 유리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와인을 뒤집어 쓴 채 흠뻑 젖은 여자. 잠든 아기를 안고 텅 빈 승강장에 서 있는 여자. 그녀는 그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저게 나인가? 열차가 들어왔다. 그녀는 지은이를 안고 전동차 안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늦은 시간이라 승객은 별로 없었다. 다들 피곤에 찌든 얼굴들이었다. 지원은 무릎 위에 지은이를 앉히고 잠든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지은이의 속눈썹은 길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마치 작은 부채 2개를 덮어놓은 것 같았다. 통통한 볼은 건강한 분홍빛을 띠고 있었고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아이를 보고 있자니 시어머니의 독설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계집의 생일이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이야? 그리고 그 말. 아들을 못 낳는 것도 당연하지. 지원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어두운 터널을 뚫고 지나갔다. 차창 밖은 암흑뿐이었다. 이따금 스쳐 지나가는 터널 조명만이 어떤 신호처럼 번쩍이고 사라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원은 지은이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욕실로 들어갔다. 와인으로 얼룩진 옷을 벗어 세탁기에 던져 넣었다. 옷감이 물에 부딪히며 찰박거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마치 장례식의 북소리 같았다. 거울 앞에 섰다. 상반신을 드러낸 자신의 몸을 보았다. 쇄골이 도드라져 있었다. 뼈마디가 하나하나 선명했다. 최근 살이 너무 빠져 갈비뼈의 윤곽까지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항공권 예매 앱을 실행했다. 서울 김천 보사카 간사이. 편도. 성인 1명, 소아 1명,
기 14개월 미만, 좌석 점유 안함. 날짜 11월 18일, 편명 OZ1234, 6시 30분 출발, 총액 89만 2천원. 그녀의 손가락이 결제하기 버튼 위에서 3초간 머물렀다. 그리고 눌렀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세면대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에 뜬 전자항공권을 바라보다가 문득 피식 웃었다. 기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혹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부조리해서 나오는 헛웃음에 가까웠다. 드디어 해냈다. 그 후 3주 동안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다. 새벽 5시 반 기상, 탕약 다리기, 아침상 차리기, 지은이 등원, 출근, 퇴근, 장보기, 저녁상 차리기, 설거지와 뒷정리, 아이 재우기. 모든 동작이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돌잔치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수지는 가족 단톡방에 아무 말도 올리지 않았다. 민호는 매일 퇴근에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을 잤다. 마치 그날 밤 식당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괜찮냐는 말 한마디조차 묻지 않았다. 지원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다. 친정엄마 명의 통장에 있던 돈을 쪼개 일본 계좌로 송금했다. 오사카의 집주인에게 연락해 입주 날짜를 확정했다. 지은이의 여권, 비자, 출생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정리해 방수팩에 꼼꼼히 챙겼다. 그리고 사직서를 냈다. 물론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회사에는 친정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둘러댔다. 인사팀에서는 별다른 질문 없이 퇴직 처리를 해주었다. 회사를 떠나던 날 엘리베이터에서 김대리를 마주쳤다. 팀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김대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팀장님 안 계시면 어떡해요? 지원은 씁쓸하게 웃으며 김대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김대리는 나보다 훨씬 좋은 재무팀장이 될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는 밖으로 걸어 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11월 17일 밤. 지원은 베란다 잡동사니 더미 속에 처박혀 있던 여행용 캐리어 2개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3년 전 나중에 온 가족이 해외여행이라도 가자며 샀던 가방이었다. 하지만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채 베란다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다. 젖은 걸레로 가방을 닦아내고 지퍼를 열었다. 짐은 많이 챙기지 않았다. 당장 필요한 옷까지 몇 벌, 지은이의 옷과 장난감, 서류, 그리고 필수 생필품. 무겁고 버리기 아깝지만 과거에 속한 물건들은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짐 정리를 마치고 캐리어를 현관 한쪽에 세워두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민호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뭐 하냐? 짐 정리 좀 했어. 무슨 짐? 내일 지은이 데리고 병원 검진 가야 해서. TV 속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청객들의 웃음소리가 와하하 하고 터져나왔다. 민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린 채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원은 안방으로 돌아와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는 지은이를 안아 올렸다. 내일 입힐 옷으로 갈아입혔다. 지난주에 새로 산 분홍색 솜루비 우주복이었다. 아주 따뜻한 옷이었다. 지은이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다. 엄마를 보더니 옹알이를 했다. 지원은 고개를 숙여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지은아, 우리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갈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거긴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너를 무시하는 사람도 없어. 거기엔 우리 둘뿐이야. 지은이가 알아들을 리 없었다. 아이는 그저 잇몸을 드러내며 엄마를 향해 배시시 웃었다. 지원은 딸을 다시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침대가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11월 18일 새벽 4시 40분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애초에 맞추지도 않았으니까. 지원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일어나 잠든 지은이를 안아 올렸다. 아기띠로 아이를 가슴 앞에 단단히 묶었다. 지은이의 작은 머리가 가슴팍에 기대어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다. 패딩 점퍼를 걸치고 현관에 둔 캐리어 2개를 소리 없이 끌었다. 현관 타일은 차가웠다. 양말을 신지 않은 발바닥이 저려왔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한 손으로 캐리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신발을 구겨 신었다. 그때 등 뒤에서 쿨럭 하는 기침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굳은 채 고개를 돌렸다. 시아버지 방 쪽이었다. 숨을 멈추고 10초를 기다렸다. 더 이상의 인기척은 없었다. 아마 잠결에 뱉은 기침이었으리라.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도어록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의 센서 등이 켜졌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갔다.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 지하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했다. 층수 표시기에 뜬 숫자가 5, 4, 3, 2, 1 그리고 B1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하 1층 주차장. 그녀에게 차는 없었다. 하지만 주차장에는 건물 밖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철문이 있었다. 정문보다 눈에 덜 띄는 통로였다. 철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5시의 서울. 하늘은 아직 칠흑 같았다. 가로등이 주황색 불빛을 토해내며 보도블록의 일부분만을 비추고 있었다. 기온은 영하에 가까웠다. 그녀가 내뱉는 숨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택시를 잡았다. 인천공항역. 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힐끔거렸다. 패딩을 입은 젊은 여자. 가슴에는 잠든 아기를 매달고 양옆에는 커다란 이민 가방 2개. 이 새벽에 비행기 타러 가슈? 네. 기사는 더 묻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다. 인천국제공항. 새벽 5시 50분. 지원은 출국장 한가운데 서서 거대한 전광판을 올려다보았다. 깨알 같은 항공편 정보들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을 빠르게 훑었다. OZ1234 서울 인천 보사카 간사이 6시 30분 탑승구 27 탑승 중. 그녀는 카트를 밀고 27번 게이트를 향해 걸었다. 공항은 한산했다. 새벽 비행기는 늘 그랬다. 피곤해 보이는 비즈니스맨들과 드문드문 보이는 여행객들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출국 심사를 마치고 마침내 게이트 앞에 도착했다. 대기석에는 몇 사람만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다. 품 안에서 지은이가 꼼지락거리더니 눈을 떴다. 지은아, 지원이 속삭였다. 우리 비행기 탄다. 지은이는 멍한 눈을 깜박거렸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리가 없었다. 오사카 간사이행 아시아나 1234편, 지금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탑승권을 소지하신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이를 고쳐 안고 탑승줄에 섰다. 게이트를 통과했다. 터미널과 비행기를 잇는 긴 탑승교를 지나 기내로 들어섰다. 창가 자리였다. 지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맸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활주로에는 비행기 몇 대가 엎드려 있었다. 꼬리 날개에 그려진 각기 다른 항공사 로고들이 보였다. 동쪽 하늘 끝자락이 회색빛으로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곧 해가 뜰 것이었다.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비행 모드로 변경해 주십시오. 곧 이륙하겠습니다. 지원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부재중 전화 0. 읽지 않은 메시지 0. 아무도 그녀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종료를 터치했다. 화면이 까맣게 죽었다. 창밖 풍경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기체가 덜덜 떨리며 거대한 굉음을 냈다. 지은이가 놀랐는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괜찮아.
지은아, 지원이 딸의 볼에 입을 맞췄다. 엄마 여기 있어? 비행기가 가속하더니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지원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성냥갑처럼 빽빽한 아파트 단지들, 실핏줄처럼 얽힌 도로들, 그녀가 32년을 버티며 살아온 그 모든 거리와 건물들이 창틀 속의 미니어처 모형처럼 작아졌다. 이내 구름이 시야를 가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녀가 떠난 지 하루째. 저녁 8시. 거실에서 TV를 보던 민호는 갑자기 화면이 팟 하고 꺼지는 것을 보았다. 동시에 거실 형광등도 나갔다. 아파트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뭐야, 이거? 민호가 소파에서 일어나 어둠 속을 더듬어 현관으로 갔다. 두꺼비 집을 열었다. 차단기는 내려가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켜고 계량기를 비춰보았다. 전기 끊긴 거 아니냐?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다. 애미한테 전화해서 돈 넣으라고 해. 민호는 휴대폰으로 지원의 번호를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그는 멍하니 전화기를 귀에서 뗐다. 왜 그래? 시어머니가 양초를 하나 켜들고 나왔다. 촛불 그림자가 얼굴에 일렁거려 기괴해 보였다. 안 받아요. 꺼져 있어요. 꺼져. 대낮도 아니고 이 시간에 전화를 왜 꺼놔? 시어머니가 인상을 썼다. 다시 해봐. 민호는 다시 걸었다. 여전히 꺼져 있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은이의 방으로 갔다. 아기 침대는 비어 있었다. 옷장 문을 열었다. 지원이 쓰던 칸이 텅 비어 있었다. 낡은 옷 몇 벌만이 옷걸이에 외롭게 매달려 흔들렸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원이, 없어. 시어머니가 다가와 텅 빈 옷장을 들여다보았다.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지은이도 없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들고 있던 양초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녀가 떠난 지 이틀째. 수지는 콧노래를 부르며 강남의 백화점으로 향했다. 30만 원짜리 원피스 한 벌, 15만 원짜리 구두 한 켤레, 10만 원짜리 립스틱을 골랐다. 계산대에 서서 당당하게 카드를 내밀었다. 엄마가 준 가족 카드였다. 손님, 이 카드는 사용이 안 되는데요. 점원이 단말기를 확인하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수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다시 긁어봐요. 점원이 다시 시도했다. 죄송합니다.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모카드가 해지된 것 같은데요. 해지. 말도 안 돼. 이거 우리 엄마가 준 건데. 수지는 급히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네, 고객님.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가족 카드의 모카드 소유주께서 어제 날짜로 모든 카드를 해지하셨습니다. 소유주분 성함이 한지원 님이시네요.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한지원. 자기가 와인을 끼얹고 쓸모없는 년이라고 욕했던 그 올케? 이 카드의 주인이 그 여자였다고? 수지는 백화점 계산대 앞에서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지 사흘째. 은행에서 보낸 독촉장이 집에 도착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뜯었다. 굵은 고딕체로 적힌 글자들이 눈에 박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통지서 제58회차 원리금 미납 7일 내 납부 요망 미납 금액 280만 원 3회 이상 연체 시 신용불량 등재 및 경매 절차 진행 예정. 시어머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민호야.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최민호, 너 이리 나와봐. 민호가 방에서 나와 종이를 받아들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대출금.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달 떨며 물었다. 이거 내가 내는 거 아니었니? 민호는 말이 없었다. 묻잖아. 이 집 산 지 5년 됐는데 그동안 이자랑 원금 누가 냈냐고. 민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다. 입술이 몇 번 달싹거리더니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원이요.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대출금, 지원이가 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5년 동안 매달 280만 원씩. 전부 다 걔가 냈어요.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걔 말단 직원이라며. 월급 300 받는다며.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말단 아니에요.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어머니의 눈을 피했다. 재무팀장이에요. 월급 800 넘어요. 800만 원. 시어머니는 멍해졌다. 800만 원. 지난 5년 동안 쥐 잡듯이 잡으며 무시했던 그 며느리가? 그녀의 뇌리에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뭐 하니? 우리 아들 아니면 넌 굶어 죽어. 돈만 까먹는 주제에 아들도 못 낳는 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원이 짓던 표정이 떠올랐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참아내던 모습. 그녀는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럼 또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또 걔가 낸 게 뭐냐? 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 인터넷, 아버지 병원비랑 약값, 생활비. 전부 다요.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토해냈다. 이 집에서 돈 들어가는 건 전부 지원이가 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수지는 SNS를 통해 지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닥치는 대로 뒤졌지만 모두 차단당한 상태였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부계정을 만들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그날은 내가 너무 흥분해서 실수했어. 와인 뿌린 거 정말 미안해. 제발 돌아와 줘. 언니 없으면 우리 집 진짜 망해. 언니, 제발. 메시지 옆에 숫자가 1에서 사라졌다. 읽음. 3분 뒤 음성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수진아. 지원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다. 마치 일기예보를 읽어주는 아나운서 같았다. 넌 나보고 쓸모없는 년이라고 했지? 내 오빠 없으면 못 산다고 했고. 자, 이제 똑똑히 봐해 나 없이 누가 못 사는지. 메시지가 끝났다. 수지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잠시 후 깨달았다. 이 계정마저 차단당했다는 것을. 그 후로 집안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은행에서 전화가 빗발쳤다. 대출 상환 독촉, 카드 대금 독촉, 지원이 그동안 말없이 처리해주던 온갖 공과금 미납 고지서들이 빨간 딱지처럼 날아들었다. 민호의 신용등급은 바닥을 쳤다. 더 이상 대출은 불가능했다. 아파트는 경매 예정 물건으로 등록되었다. 시어머니는 매일 눈물바람이었다. 울면서 지원을 천하의 몹쓸 년시라고 욕했다. 하지만 욕을 하면서도 알았다. 이제 소용없다는 것을. 지원은 듣지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제때 약을 다려주는 사람도,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뒤집어주는 사람도, 보송보송한 시트로 갈아주는 사람도 없었다. 등과 엉덩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며 누런 고름이 흘러나왔고 방 안은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했다. 민호는 지원이 했던 흉내를 내보려 했지만 약탕기 불 조절조차 할 줄 몰랐다. 불을 너무 세게 해 냄비를 태워 먹고 불을 낼 뻔했다. 가서 찾아와. 시어머니가 발작하듯 소리쳤다. 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데려와.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지원은 증발해 버렸다. 휴대전화는 없는 번호였다. 회사는 이미 그만두었다. 친정 부모는 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잡아댔다. 그녀가 처녀 시절 살던 원룸도 이미 남이 살고 있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해보았다. 하지만 경찰은 시큰둥했다. 단순 가정 불화네요. 성인이 자기 딸 데리고 나간 건데 납치도 아니고 범죄 혐의가 없습니다. 경찰관은 사무적으로 덧붙였다.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이나 하세요. 물론 상대방이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민호는 파출소 문 앞에 서서 조정 신청서 양식을 구겨 쥐었다.
갈 곳이 없었다. 한 달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왔다. 이혼 소장이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원고, 한지원, 와피고, 최민호는 협의 이혼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사건 본인, 최지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가 갖는다. 2. 피고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분할 대상 공동 재산 없음. 3. 피고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 잔액 약 4억 원은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4. 원고 명의의 예금 9,600만 원은 특유 재산으로 피고와 무관함을 확인한다. 민호의 눈이 숫자에 고정되었다. 9,600만 원. 9,600만 원. 지원이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그는 10원 한 장 있는 줄 몰랐던 돈이었다. 손이, 입술이, 온몸이 덜덜 떨렸다. 소장 맨 뒷장, 포스트잇에 지원의 필체로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민호 씨, 5년 동안 비싼 수업료 내고 인생 공부 잘했어. 이제부터 난 그냥 나로 살게. 2달 뒤, 아파트는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 경매 집행관들이 들이닥친 날, 현관문과 냉장고, TV, 소파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다. 압류 물건, 이동 및 훼손 금지. 붉은 글씨가 핏빛처럼 선명했다. 시어머니는 텅 빈 거실에 서서 빨간 딱지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다. 시아버지는 경기도 외곽의 싼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간병인의 태도는 거칠었고 기저귀는 하루에 한 번만 갈아주었다. 욕창은 뼈가 보일 정도로 깊어졌고 노인은 피골이 상접해갔다. 민호와 시어머니는 경기도의 한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 후 그마저도 민호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빌린 돈이었다. 이자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혔다. 반지하는 좁았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창문은 천장 가까이에 달려있어 밖을 보면 행인들의 발만 보였다. 대낮에도 어두워 형광등을 켜야 했다. 비가 오면 벽지에서 물이 배어나왔다. 시아버지의 휠체어는 너무 커서 좁은 현관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민호는 휠체어를 건물 밖 계단 밑에 방치했다. 어차피 쓸 일도 없었다. 아버지는 이제 침대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으니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욕을 하지 않았다. 성격이 좋아져서가 아니었다. 욕할 기운조차 없어서였다. 그녀는 밤마다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천장에 곰팡이 얼룩을 몇 시간이고 올려다보았다. 가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지원이가 올 거야. 화 풀리면 올 거야. 걔가 마음이 약해서. 하지만 지원은 오지 않았다. 그해 겨울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반지하 창문이 눈에 파묻혀 빛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민호는 삽을 들고 밖으로 나가 눈을 치웠다. 손이 얼어 터질 것 같았다. 눈을 치우고 돌아오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119를 불러 병원에 갔다. 뇌경색이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되었다. 남편과 똑같은 신세가 된 것이다. 이제 집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민호뿐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맛도 없는 죽을 끓여 어머니에게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다. 버스를 타고 요양원에 가서 아버지를 보고 차비가 아까워 5분만 보고 나왔다. 다시 돌아와 점심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방바닥을 닦았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지원이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지원은 그보다 더했다. 그녀는 이 모든 집안일을 하면서 회사에 나가 돈까지 벌어왔다. 그런데 자신은? 그는 무엇을 했나? 소파에 누워 TV나 보고 밥상 차려오라고 소리치고 빨래통에 옷을 던져놓고는 깨끗한 옷이 저절로 서랍에 채워지길 기다렸다. 그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약은 누가 다리는지, 밥은 누가 하는지, 공과금은 누가 내는지, 한밤중에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가 누구인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오사카. 늦가을. 지원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지은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공원은 온통 노란색이었다. 은행나무 잎이 카페투처럼 깔려 있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지은이가 낙엽을 쫓아 뒤뚱거리며 뛰어다녔다. 넘어지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까르르 웃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공기 중에는 마른 낙엽 냄새와 근처 카페에서 풍겨오는 커피 향이 섞여 있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보았다. 최민호. 102번째 전화였다. 지원은 표정 변화 없이 거절 버튼을 눌렀다. 지은이가 다가왔다. 작은 손에 은행잎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엄마, 이거. 엄마 주는 거야. 지원이 웃으며 잎을 받아들었다. 인맥이 선명한 예쁜 노란색 잎이었다. 고마워, 지은아. 지은이가 활짝 웃었다. 아랫니 2개가 하얗게 반짝였다. 지원은 딸을 번쩍 안아 올려볼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 지은이가 엄마 목을 끌어안으며 까르르 웃었다. 수지는 더 이상 친정집에 가지 않았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었다. 그 냄새 나는 반지하 방이 싫어서였다. 딱딱한 거실 바닥에서 자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고시원을 얻었다. 1.5평짜리 좁은 방, 침대와 책상이 꽉 들어차 몸을 돌리기도 힘든 곳이었다. 방음이 안 되어 옆방 남자의 코골이 소리가 벽을 뚫고 들려왔다.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다. 지원이 해지해버린 가족 카드 이후 그녀의 신용으로는 카드를 만들 수 없었다. 월급 400만 원 남짓은 고시원비와 식비, 그리고 갚아야 할 할부금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느 날 밤, 좁은 고시원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던 수지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다. 승진 파티 때 찍은 사진이 있었다. 자신은 붉은 원피스를 입고 주인공처럼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구석에 지원이 있었다. 와인 얼룩이 묻은 셔츠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지은이를 안고 있는 지원.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묘했다. 화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다. 그저 고요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왔다. 후회가 아니었다. 공포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원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 세상 모두가 무시해도 스스로를 믿는 사람. 아무 말 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미련 없이 뒤돌아서는 사람. 자신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었다. 2년 후. 지원은 오사카의 한 일본계 무역회사에서 재무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일본어 실력은 일취월장해 현지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다. 지은이는 유치원에 다녔다. 노란 모자를 쓰고 란도세를 맨 채 디테키마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인사했다. 아이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섞어 썼다. 그들은 방 2개짜리 깔끔한 맨션에 살았다. 베란다 문을 열면 조용한 주택가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봄이 되면 길가에 늘어선 벚나무들이 팝콘 같은 꽃망울을 터뜨려 거리를 연분홍색으로 물들였다. 주말이면 지원은 지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하거나 마트에서 장을 봐 요리를 했다. 그녀는 일본식 달걀말이와 미소 된장국을 끓일 줄 알게 되었고 지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 찹쌀떡 지치고 다이후쿠 도 수준급으로 만들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쓸모없다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돈만 까먹는다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사들도 못 낳는 년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지원, 그녀 자신이었다. 평범한 직장인, 사랑스러운 딸을 둔 엄마,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는 여자. 어느 날 밤, 지은이를 씻기고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려주는데 지은이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지원은 잠시 멈칫했다. 그동안 아빠에 대해서는 별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멀리 살아서 못 온다고만 했다. 아빠는 한국에 있어.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한국이 어디야? 엄마랑 지은이가 예전에 살던 곳 아주 멀어. 우리 다시 거기 가?
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아니, 이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거긴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지은이는 알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하품을 크게 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지원은 딸의 이마에 굿나잇 키스를 했다. 잘 자, 우리 딸. 잘 자요, 엄마. 불을 끄고 방을 나왔다. 거실 창문이 열려 있어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지원은 베란다로 나가 난간에 기대어 밤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켜진 조용한 거리였다. 휴대폰이 징 하고 울렸다.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이 대표님이었다. 한국에서 그녀의 일본 취업을 도와주었던 전 직장 상사. 한 과장, 축하해. 본사에서 정식 발령 승인 났어. 다음 달부터 부장 승진이야. 연봉 5천만 엔, 기약 5억 원의 신원 보증까지 회사에서 다 처리해주기로 했네. 5천만 엔. 한국 돈으로 약 5억 원. 지원은 액정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입꼬리가 천천히 부드럽게 올라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몇 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었다.